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KR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건데요. 네.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전과 달리 시장은 그죠? 뭐 반내성이 생겼고 알고 있다는 전과 좀 달라지기도 한 것 같아요. 트럼프가 그죠? 이제 약간 으름장만 내고 실제 조치는 유예하고 뭐가 좀 달라진 걸까요? 네. 트럼프가 쓴 유명한 책 있죠. 거래 기술. 네네. 거기에 보면은 뭐 대표적으로 트럼프의 거래 기술이 이제 협상하기 전에 압박을 하고 협상 테이블로 끊어내서 네. 적절한 걸 주고받는다. 그렇죠. 이게 이제 네. 거래 기술인데 주식시장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최초의 관세 부과를 진행을 했던 멕시코, 캐나다 네. 주시장을 보더라도 2월 초에 당일 하루 일부 출렁였지만 그 이후로 시장은 뭐 신고가를 갱신하는 수준에서의 상승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연속 상승을 나온다든가 또 중국 항생 지수도 굉장히 강한 흐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관세 부과에 대한 영향도가 실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약발이 안 먹히는 모습입니다. 그러게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주장하고 나왔죠. 그러니까 상대 국가의 부가세 수준만큼의 관세를 부과하는 그 상대 관세 정책을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상호 관세, 상대 관세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 부가세 10%이지 않습니까? 네. 일본도 10%이거든요. 일본은 올렸군. 옛날에 일본 3% 5%였는데 아마 올렸을 거예요. 네, 10% 수준입니다. 소비세 일본 소비세예요. 그렇죠. 네. 유럽을 비롯해서 뭐 대부분의 국가들이 20%에서 25%입니다. 우리나라 낮은 편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런 맥락점에서 본다라면 부가세만큼의 관세를 부과한다라면 우리는 그렇게 불리할 건 없다라고 생각되는 지점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트럼프가 이제 한 발 뒤로 물러선 이유는 결정적으로 지난주에 그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됐지 않습니까? 거의 한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의 진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가 107 이하로 하회했죠. 트럼프가 기본적으로 관세 정책을 강하게 추진했던 배경은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는 이유였거든요. 미국 경제가 여전하게 관세를 추진해서 그 관세를 만큼의 영향력을 경제에 주더라도 네. 경제는 탄탄하다. 그래서 우리는 관세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여도 된다라는 게 기본적 취지에서의 그 배경이었어요. 네. 그런데 소매 판매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그간의 미국 경제의 흐름을 계속 끌고 왔던 것이 생산이 아니고 소매 쪽이었는데 뭐 일시적일지 아니면 다음 달에 나오는 결과치를 봐야 되겠지만 일단 거의 한 1년 6개월,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발표를 했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금융시장에서 달러 인덱스도 107 아래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107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에서의 지지 기반 지수이거든요. 11월 달에 고점이 107이었고요. 그 다음에 12월, 1월, 2월 저점이 107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을 깨는 하락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달러 인덱스, 달러 지수 기준으로 해서 강달러 기조 현상에서의 흐름이 이제 꺾이는 것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시장에서는 일부 해석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과 같이 뭐 콜롬비아에 대해서 관세를 강하게 밀어붙였듯이 또는 브릭스에 대해서 100% 관세를 추진하겠다라는 달러에 위협할 경우 이런 강력한 관세 정책을 추진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글로벌리 주식시장 또 시장 참여자 뭐 시장을 대응하는 사람들의 네. 일반적인 견해들로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매일매일 기사에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우려하는 또 걱정하는 뭐 대비하는 내용의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그러한 영향권에서의 내용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는 게 주입니다. 네. 일기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도 뭐 협상의 기술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순하게 지나가지는 않았거든요. 일기 때 생각해보면 초창기에는 영향이 꽤 컸었던 걸로 보는데 시장에 영향이 조금 있었는데요. 네. 일기 때 두 가지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때렸죠. 철강 25%, 자동차, 상용차에 대해서 때렸는데 네. 철강은 바로 그 FTA 협의를 통해서 쿼터제로 전환했어요. 전년도 70% 수준의 쿼터제로 예. 전환했고 또 한 달 이후에 그것도 면제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하고는 그런데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우리가 유탄을 받았지도 꽤 그때 초반에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던 건 사드를 줬죠 저희가. 네, 그러니까요. 주고 받았는데 일기 때랑은 좀 네.
다른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또 저기 추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왜냐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어쨌든 지금 뭐 휴전됐죠, 그죠? 네. 러우 전쟁 지금 종전으로 가고 있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얘기해서 나는 다 자격이 있다. 근데 그들이 안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건 좀 여담인데 어쨌든 경제적으로도 자기도 이제 사실은 재선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미국 우선주의, 미국인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미국 우선주의로 그죠? 피방하니까 가는 건데. 그러면 지금 트럼프 2기의 관세 정책은 아직까지는 지금 단계별로 시행 중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시장은 뭐 이제 돈 케어인데 네. 그럼 끝났냐? 예? 끝난 건 아니죠. 예, 그 부분인 거죠. 이제. 일단 뭐 순차적으로 4월에 뭐 자동차에 대한 네. 관세 그리고 계속적으로 뭐 설강이 있을 거고 뭐 여러 품목에 대해서도 상대 관세를 추진하는 측면에서 진행은 될 것 같아요. 앞서 제가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거래 기술에 보면 압박하고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게 기본적인 정책이라고 본다라면 우리 쪽에서 어느 정도 줄 거는 또 줘야 되겠죠. 줄 거는 주고 받을 건 받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1기 때 아까 그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1기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2100포인트에서 2400포인트 수준까지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물론 이후에 좀 내려가긴 했지만 초기 국면에서는 올라갔습니다. 이런 좋은 그 결정을 내줄 수 있는 협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이러한 그 관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악재들 크게 우려할 필요 없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 아까 좀 전에 중국 견제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1기 때에는 대중국에 대해서 강하게 푸시하면서 그 여파가 우리에게도 영향도를 줬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어요. 네. 근데 이번에 대중국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중국에 대해서 10% 관세 추가로 진행을 했죠. 그런데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거는 짜고 치는 뭐 내용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관세를 추진한 게 석탄하고 LNG거든요. 근데 석탄하고 LNG는 미국이 생산량이 어마어마한 품목입니다.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미국에 영향력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 보여주기식의 관세를 중국이 때렸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실제로 1기 때와는 다르게 미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강력한 어떤 추진책을 가지고 관세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거는 조금 더 봐야 될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국내 시장 전망 전략은 조금 밀어놓고 트럼프와 관련된 이제 섹터별 업종별 영향을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수혜주로 혹은 거론되는 혹은 이제 관세 피해를 덜 얻는 업종들이 강하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방산, 그렇죠?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조선, 물론 다른 뭐 로봇, 그죠?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트럼프 수혜주로 불리는 것들은 그 정도가 그런 것들이죠. 수혜주라고 보기보다는 관세 정책과 연관이 없는 종목들. 그러니까. 네, 그렇게 관세 무풍지대, 뭐 이런 무풍지대. 쪽으로. 그게 이제 방산, 조선, 말씀하신 그런 뭐 일부 엔터 종목들의 흐름들도 그렇고요. 그런 종목들은 그러면 계속 갑니까? 시세는 사실 많이 뿜었단 말이에요.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주가가 움직일 때 과거 흐름을 보게 되면 한 4년 정도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간담회가 있었고 여기에 따라 삼성전공업 주가가 많이 움직였는데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안 갔던 부분에 대한 이제 후발성 주가 움직임이라고도 판단이 되는데 조선주는 조정을 받더라도 추가의 상승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산의 영역은 최근에 에어로스페이스가 움직이면서 뒤늦게 따라간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뭐 실적도 뭐 잘 나오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의 종목들은 제가 판단하는 과정에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시세 분출을 했기 때문에 좀 쉬어가야 되는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수혜주, 피해주, 무풍지대 종목들은 이제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피해주가 우리가 중요한 거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대표적으로 2차 전지, 자동차. 네. 2차 전지는 한켠 약간 비껴간 듯한 그 내용인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뭐 관세 부과를 하게 되면 뭐 데미지가 분명하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피해를 봤을 때 상대적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뉴스나 기사에 나오는 것은 뭐 기아가 5조 원 손실을 볼 수 있다. 현대차도 뭐 몇 조 원의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상대적으로 관세 부가치에 대한 금액을 차감을 해서 거기에 대한 손익으로 계산을 해서 손실률을 이제 금액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보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에 대한 피해 부분을 생각할 때 저는 피해보다는 오히려 수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왜요? 크거든요. 네, 어떻게? 어차피 주시장은 논점의 차이거든요. 해석의 차이가 다르다고 보고 있어요. 왜 자동차가 오히려 수혜 업종으로 판단되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느냐고 제가 생각하냐면 네. 자동차 메이커들 상황 하에서 경쟁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 메이커 말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가장 우리가 큰 경쟁 구도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 메이커들이고요. 유럽도 일부 저희와 이제 경쟁 구도를 가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볼 주요한 중국은 뭐 전기차니까 우리 경쟁이 안 되는 거고 미국 시장에서는 그렇죠. 네, 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일본은 도요타를 비롯해서 대부분 자동차 공장이 멕시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의 거의 50%를 멕시코 공장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거든요. 그러면 트럼프가 완전하게 멕시코, 캐나다에서 관세, 무관세 기존과 같이 FTA를 통해서 무관세 정책을 한다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대로 모든 스케줄대로의 우리 이야기도 관세를 때리고 미국, 캐나다, 멕시코 뭐 관세를 때린다고 한다면 멕시코에 매겨지는 관세율이 25%입니다.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품목에 대해서. 그러면 일본 자동차는 25%의 관세를 매기게 되는 거거든요. 유럽도 마찬가지로 25% 관세를 때린다고 하니까 유럽의 자동차 메이커들도 25% 관세를 매겨야 됩니다. 우리는 10% 관세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오히려 경쟁사 대비해서 우리의 관세율이 오히려 낮은 수준에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신 미국 업체들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관세를 물으니까 미국 업체하고는 네. 상대적으로 이제 경쟁 네. 구도에서의 뒤처지는 부분이 있죠. 네. 그 부분은 악재 요소인데 이 나머지 부분 네. 제일 주요한 메이커들과의 경쟁사 미국을 제외한 경쟁사들에 대한 우리가 오히려 더 유리한 입장에 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4월에 이제 발표가 될 것으로는 판단되는데 뭐 막연하게 느낌상으로 관세가 부과 안 될 것이다 이런 느낌보다는 실제 내용을 보고 따져보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아주 최악의 상황에서의 그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한편 해석하는 것도 어떠할지 시장을 대응하는 입장에서. 네, 그리고 밸류 같은 거로 보면 뭐 근데 하나 또 고민은 그동안은 현대차, 기아를 우리가 볼 때 사실은 뭐 현대차나 기아나 뭐 사실 같은 카테고리인데 그래도 기아를 조금 더 사실은 왠지 그죠? 그렇죠. 사실 이익률 이런 거 기아가 좀 높거든요. 그렇죠. 기아를 좋게 봤는데 멕시코 공장에 기아가 있다면서요.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현대차하고 기아차를 볼 때는 기아보다는 현대차가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나요? 그래서 얼마 전에 관세 부과액에 나왔을 때 기아가 데미지가 일부 있었는데 네.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형태가 진행이 되었거든요. 멕시코 공장에 기아가 있고 제네시스 공장 한국에 있기 때문에 이제 기아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는데 저는 오히려 기아차의 앞으로의 주가 움직임이 좀 더 긍정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주가의 하락률 자체도 그렇고요. 최근에 매매 동향 측면에서 보게 되면 현대차는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 일부 매도를 하고 있어요. 일부. 근데 기아는 일부 매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악재 구조 측면에서도 이런 맥락점에서 보게 된다라고 할 때는 뭐 악재 물론 충분히 돌파해야 되겠지만 네. 우리가 우려하는 만큼의 상황은 아닐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내용이죠. 네. 반도체나 2차 전지 얘기 좀 따로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에 따른 그 주요 영향과 업종별 영향 봤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시장은 이제 생각보다는 빠르게 2,600을 넘어서 2,700으로 700. 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시장 흐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전략을 한번. 일단 시장은 제가 볼 때는 2,650 라인이 단기 고점 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 넘어서긴 했으나 대략 이 정도 수준에서의 지수 구간이라고 한다면 조금 쉬어줘야 되는 구간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쉰 뒤에 다시 움직일 것으로 판단되는데 움직일 때 삼성전자의 주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그간의 박스권이었던 58,000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새롭게 진행되는 구간에서의 가격 진행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서 지수적 측면에서는
이번 주와 다음 주 구간에서 기간 조정 형태에서의 네. 시장 모습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전하게 이제 최근에 섹터별로 종목별로 소형주 중심에서의 주가 움직임이 좀 더 강했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되는 형태로의 진행이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그렇고 조금 더 길게 보면 이제 3월 말에 공매도 이슈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공매도 이슈는 공매도 제기하면 난리 날 것 같지만 사실 정상화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외국인들은 사실 한국 시장을 정상으로 안 본다고 해요, 지금 공매도를 못 하니까, 그죠? 네. 그러면 사실은 3월 말에 3월 말 4월초 충격이 있고 오히려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조금 더 지금보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공매도 재개로 인해서 그 제한으로 인해서 지난해 저기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게 약간 불반된 부분이 있었죠. 올해 뭐 재개된다라고 하는데 뭐 그래서 2차전지 업종에 대한 부담으로 많이 작용을 하는데 제가 이제 공매도 주문을 현업에 있을 때 많이 받아봤습니다. 네. 그런데 공매도를 하는 주체들도 막연하게 주가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공매도를 하지 않거든요. 고평가돼 있다라고 판단되는 그렇죠.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를 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부담으로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거와 같이 공매도가 2차전지 업종에만 국한해서 공매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좀 과도한 우려이고요. 공매도가 실제 저는 시장의 순기능 역할도 다소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공매도 이후에 다시 이게 그 매수로의 환매수 전환이 됐을 때 주가의 그 반응도는 또 탄력적이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재개 뭐 일시적으로 시장의 영향도가 잠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궁극으로 공매도가 있는 상황에서 지수가 2,900포인트까지 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뭐 방산 조선 날아갈 때 반도체가 좀 쉬었죠, 그죠? 많이 쉬었죠. 쉬었고 뭐 고민도 있는데 다시 좀 온기가 도는 느낌들입니다, 그죠? 네. 오늘도 그렇고 최근에 뭐 삼성전자가 좀 움직여서 한 10% 그죠? 네. 저점에서 10% 정도 올랐을 그렇죠. 거예요, 그죠? 반도체에 대한 기본적인 지금 시각은 어떠십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그래요? 있어요. 예. 다만 잠깐 올랐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종목 간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소부장이나 또는 뭐 주요 섹터, 뭐 유리기판이라든가 온디바이스라든가 또는 CXL 같은 경우에는 아주 탄력적으로 움직였고요. 네. 투탑에 제한적으로 국한해서 이제 판단을 해보게 되면 하이닉스도 어느덧 22만 원대 올라왔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58,000원 넘어서 버렸습니다. 네. 중요한 지점에서의 흐름이 무엇이냐면 삼성전자가 그간에서 한 4개월여 박스라고 할 수 있는 저점은 5만 원 부근, 고점은 5만 8천 원, 7천 원 이 부근에서의 가격에서 지난해 11월부터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임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오늘 5만 8천 원 돌파해버렸죠. 네. 박스 돌파했다는 겁니다. 장기 박스를 돌파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졌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2월 들어서 기관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외형적으로는 삼성전자 매도를 하고 있으나 실제로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의 성격들을 보게 되면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일부 매도를 하고 있지만 이와 연계된 선물시장에서의 매수는 2월에 3조 5천억을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일로 팔고 있는 삼성전자에 매도하고 있는 형태로의 외형적 모습은 보여지긴 하나 커버링된 선물에서는 또 공격적으로 매수를 외국인들은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형태가 바뀌었다라고 바람이 바뀌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간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비관적 견해로 접근을 했던 것은 주인이 없는 회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뭐 2심도 결과 나왔고요. 물론 이제 대법원 간다는 얘기도 있겠지만 주인이 이제 확실하게 견고하게 삼성전자의 그 안방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안정적 흐름으로의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삼성전자가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가 움직인다는 것은 8만 원, 9만 원, 10만 원을 가는 형태의 주가가 나타날 때 주가 움직인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 가능성이 최근에 몇몇 포인트에서 감지가 되고 있다는 점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입니다. 소부장이나 센 종목들,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이미 바닥을 턴어라운드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도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삼성전자만의 주가 흐름을 놓고 본다면 몇 가지 포인트들이 주가의 반응, 그러니까 완전한 흐름에 전환이 되는 반응들이 나올 그 포인트들이 있다는 점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는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글로벌 흐름들에 연동될 수밖에 없고요. 네. 우리가 이제 주요 메이저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엔비디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네. 그죠? 딥시크의 충격들은 일단 처음의 충격들을 뭐 거의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시장의 확산 이런 그렇죠. 쪽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26일인가 실적 발표했고요. 그죠? 네. 엔비디아의 아성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또 새로 나온 뉴스가 엔비디아가 그 소캠이라는 그 자체의 그 플랫폼을 만들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손을 잡고 네. 시장에서는 뭐 이게 제2의 HBM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 좀 설레발이긴 하지만 그죠? 네. 엔비디아,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HBM 혹은 지금 소캠 이런 연결고리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소캠에 대한 기사가 뭐 어제 오늘 나온 것 같아요. 네. 필요합니다, 이건. 왜냐하면 그러니까 대형 언어, 그러니까 AI 그 언어 구조 기반으로 된 연구를 하는 연구원들이 이제 가끔 제가 만날 일이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면 얘네들을 이 친구들이 이제 가장 고민점이 뭐냐면 이제 그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AI 반도체가 연결된 데이터 센터에 데이터를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자료를 여러 가지 네. 그 연구 활동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비용이 너무 비싸라는 겁니다. 얼핏 듣기로 시간당 한 8,000원 정도 한다라고 그래요. 한 클립당. 그러니까 한 PC에서 뭐 몇 클립을 할 수도 있는데 자기 사무실에 뭐 PC 한 대여섯 대 있고 한 서너 명 정도가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월간 단위로 해서 뭐 1,000만 원 이상의 그 비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작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지금 소캠이 도입되고 소캠에 대한 활용도를 판단했을 때 작은 단위에서의 소캠이 작은 단위에서의 그 AI 인공 GPU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인용으로 상용화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들이 분명하게 시장에서 수요가 있고 이 부분들이 진행이 됐을 때 확장성을 가지고 시장에서 연결점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이 소캠 관련해서 개인용, 흔히 말해서 개인용 GPU를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연계해서 생산하겠다라고 뭐 발표를 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국내 반도체 슈탑에 대한 주가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큰 호재로서 작용할 내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어제 오른 이유 가운데서는 이제 인텔 매각 이슈가 있었어요. 물론 마이크론도 강하긴 했었지만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인텔은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인텔 얘기는 우리 업체들에게는 결국은 뭐 쪼개고 팔고 하는 인텔은 사실 손 들고 나간 거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에게는 반사이익이 있나요? 저는 삼성이 인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텔을 지금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회사들 굉장히 많아요. 뭐 우리 흔히 엔비디아와 TSMC만을 네네. 최근에는 언론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 회사들 브로드컴 얘기도 있죠. 브로드컴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퀄컴도 있고요. 삼성도 이전에 관심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삼성이 제가 앞서 모두에 삼성전자 주가가 뭐 8만 원이 됐건 9만 원이 됐건 그 이상의 어떤 주가 완전하게 추세적으로 방향성을 바꾸는 흐름들이 나올 만한 몇 가지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텔을 삼성이 좀 확률적으로 그렇게 높진 않지만 지금 시총이 한 250조 정도라고 합니다. 네. 삼성에서 작년에 아마 200조에 대한 투자를 진행한다고 그래서 100조는 반도체고 50조는 바이오, 50조는 뭐 로봇과 뭐 등등등에 투자를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 100조와 플러스 알파된 금액으로 인수를 할 수 있는 여력도 없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뭐 평택에 짓는 일부 좀 지연시키고 진행을 하면 되는데 왜 인텔을 인수했을 때 삼성전자가 주가의 반응도가 좋아질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뭐 반도체 산업에서 뭐 큰 포지션을 차지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삼성전자가 저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주가를 가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게 휴대폰 사업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반도체는 현 수준에서 뭐 좀 좋아지기도 하고 뭐 수급에 따라서 좀 나빠지기도 하고 그 사이클 산업에 의해서 좋아지고 나쁨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여기 이제 HBM 같은 게 하나 들어오면 좀 더 많이 좋아지고 하겠지만 이 그냥 파도 타기처럼 사이클로의 움직임이 진행되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으로 삼성전자가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휴대폰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휴대폰 지난 4분기 매출 구조가 휴대폰과 반도체가 4대 4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하만하고 이쪽 가전 쪽에 한 20% 좀 안 되는데 네. 비율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현재 1년에 1억 대를 삼성이 그 휴대폰 그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애플은 이보다도 훨씬 낮은 대수를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회사 가치적 측면에서 애플을 월등하게 삼성보다도 더 높게 평가하는 것은 마진율이거든요. 삼성은 그러니까 휴대폰 내 AP라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싱인가 네. 아마 그럴 겁니다. 이게 이제 사람의 머리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휴대폰이 작동함에 있어서 모든 이제 그 지시를 하는 형태 이제 칩인데요. 삼성은 이제 퀄컴 거를 쓰고 있어요. 이게 삼성이 만든 자체 그 AP가 엑시노스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엑시노스가 발열 문제가 좀 있어요. 그리고 좀 느려요. 지난해 유럽에 한번 출시를 했었는데 이게 좀 느려지고 발열이 있다 보니까 다시 회수를 했는데 이 AP가 휴대폰에서 전체 차지하는 비중에서 원가가 40%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휴대폰을 많이 팔긴 하는데 40%는 퀄컴에 줘야 됩니다. 로열티 형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휴대폰 시장 산업에서 굉장히 높은 포지션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남는 돈은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엑시노스에 대한 뭐 기사화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반기에 뭐 자체적으로 한번 재도전해서 네. 추진한다는 내용도 있고요. 인텔을 만약에 인수하게 인수하면 그 되면 문제가 해결된다. 해결됩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다. 엄청나게 올라가죠. 1억 대 판매는 네. 뭐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 마진에서 40%를 내 돈으로 이제 수익화할 수 있기 때문에 퀄컴 거를 쓰지 않아도 되니까 이 부분이 개선이 되게 되면 애플이 휴대폰만 판매해서 주가가 이만큼 올라갔듯이 뭐 삼성도 주가가 뭐 뛰는 형태로 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인텔을 퀄컴이 인수하거나 또는 뭐 애플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애플도 관심 가지고 있고 뭐 뒤에 TSMC가 뭐 네. 다른 회사가 가져가게 되면 좀 부담이 되죠. 상대 회사에 대한 경쟁 구도로의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느 회사가 인텔을 가져가더라도 삼성에게는 그렇게 좋은 내용의 메시지는 아니라고들 평가를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시간은 많이 필요할 있어야 될 겁니다. 뭐 당장에 2월 내, 3월 내에 해결될 인수가 결정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뭐 4월, 뭐 5월 이때까지 결정되는 부분들이 삼성 주가에 영향도를 일부 줄 수 있고요. 저는 가능하다면 삼성에서 한번 무리해서라도 인수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떠할까라는 게 삼성 주가의 어떤 전화할까요? 네. 이재용 의장한테 인수하라고? 뭐 저기 법적 문제도 해결됐고 이제 적극적으로 M&A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제 좋은 그 뇌피셜이에요. 뇌피셜 좋은 아이디어인데 다만 이제 이거 인텔을 매각한다는 거는 할지 안 할지 사실 불확실한 거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좀 제껴놓고 네. 다시 그럼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반도체 되게 좋게 본다 그러셨으니까 투탑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전략은 지금 어떻게 가져갑니까? 누가 더 지금 시점에서는 더 좋아 보입니까? 삼성전자 좋습니다. 아, 그렇죠. 삼성전자 좋은데 지금 58,000원 돌파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박스 돌파하고 58,000원에 도달했을 때 다음 타겟팅의 가격을 우리가 그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65,000원까지는 매물 공백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쭉 내려와서 네. 옆으로 한 3개월 4개월 행보를 했기 때문에 58,000원 돌파하는 과정에서 65,000원까지 매물 공백화해서 빠르게 가격이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난 24만 원, 23만 원 이때가 이제 전 고점 라인에서의 아주 공방이 컸던 가격 구간에서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라든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제 또 주가에 어느 정도의 반응도를 보여줄 수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투탑 내에서 주가의 반응도를 판단해서 현 시점에서 공략 가능 대상 종목으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한다라면 하이닉스 뭐 나쁘지 않겠지만 오히려 삼성전자가 좀 더 높은 점수로의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소부장이죠. 소부장단에서는 사실은 그동안은 SK 하이닉스가 독주하면서 HBM만 사실 존재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몇 가지가 조금 더 확장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소부장 관심주. 소부장에서는 그 소부장 내에서는 뭐 주성엔진이나 그 유진테크 같은 종목들이 최근 탄력 면에서 네. 굉장히 강합니다. 이 흐름이 주도하겠다는 성격이거든요. 그 아랫단에서 매출이 어떻고 성장성이 어떻고 이거 지금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 주가의 수급적 측면에서 탄력도가 바닥짚고 움직일 때 형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강세 종목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소부장단에서는 주성, 유진테크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네. 이외에 이제 유리기판하고 CXL 그다음에 온디바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순환하면서 계속 움직이는데 유리기판은 더 가야 되는 섹터입니다. 뭐 대표 종목인 SKC가 지금 이제 기간 조정 과정에 있습니다. 네. 현재 뭐 14, 15만 원 사이에서는 여전하게 공략 대상 가능 종목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하단에 이제 가벼운 종목들 피롭치스 같은 종목들이 있긴 하나 이제 대표 종목으로 이제 관심도를 가지고 구성하시면 될 것 같고 CXL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종목들이 있겠으나 최근에 탄력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뭐 찜텍이라든지 네. 코리아 서키트 같은 종목들이 기판 업체들. 네, 기판 네. PCB 업체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PCB 업체들은 한 텀 수익률 측면에서 움직임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다음 텀 지금 조정을 받았던 유리기판에서의 흐름이 좀 더 긍정적이라고 이번 주 상황, 다음 주 쪽까지 상황에서 매수 접근을 해볼 때는 유리기판이 1번. 그리고 온디바이스 대표 종목이 제주반도체는 기간 조정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유리기판 먼저 사고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사고 그 다음에 조정이 들어가서 움직임이 제한적인 상황 하에서 CXL 관련주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매매하는 것이 반도체 소부장과 그다음에 순환 흐름에서의 섹터별 움직임의 대응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부장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많이 살아난 거죠. 사실. 많이 살아났습니다. 소부장은 사실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죠? 사실은. 특히 소재단의 종목들이 그간 너무너무 안 움직였는데 동진 세미컴이라든가 네. 한솔케미칼도 일부 가격이 10만 원 이상으로 올라온 것 같고요. 네. 안 움직이는 소재마저도 주가가 움직인 거 봐서는 소부장단에서의 주가가 뭐 흐름이 좀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움직여 주어야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HBM의 브라더들은 사실은 좀 제한적이잖아요. 몇 없습니다. 한미 반도체를 필두로 해가지고 그때 뭐 HBM 쪽은 이스페타시스 몇 개 PSK 홀딩스 몇 개 그렇죠. 꼽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반도체 온기가 돌고 삼성전자가 가기 시작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성엔지니어링도 그렇고요, 그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기판 얘기도 나오고 그런 흐름들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반도체 투탑과 소부장 중에서는 뭐 이런 장에서 누가 더 매력적이에요? 소부장이 매력적이죠. 그래요? 예. 네. 왜냐하면 탄력으로 그렇죠. 따라가야 되는 예. 시장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앞서 시장에 대한 메시지를 드리면서 2650, 2700 사이에서는 조금 쉬어야 되는 구간에서의 예. 시장 흐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수를 끌고 가는 종목보다는 그 아랫단에 있는 소부장이 좀 더 매력도가 있어 보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2차 전지가 올라오면 시장에 매듭이 좀 메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그렇죠. 섹터들은 이렇게 뭐 잘 가고 있고 그죠? 뭐 이제 잘 가는 섹터 몇 개 있고 그죠? 반도체도 그렇고 뭐 화학주 이런 쪽도 그죠? 많이 올랐죠. 움직이고 그랬는데 뭐 자동차 못 갔지만 2차 전지가 이제 움직여지면 시장이 제대로 좀 오는 건데 오늘 방송하는 날 오늘은 보면 2차 전지가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뭐 좀 변화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좀 수급이 들어오는 건가요?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인데요. 제가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간에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2차전지 업종에 대한 아픈 손가락을 말씀드리면서 네. 가지고 가자. 네. 보유자 관점에서 보유하자, 팔지 말자 이런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사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에코프로비엠이 지난 1월 초 10만 원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14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꽤 반등 좋습니다. 다른 2차전지 종목에 대비해서 네. 많은 반등을 줬고요. 14만 원 반등 이후에 12만 원까지 최근에 조정받고 다시 13만 원 회복하는 주가의 움직임이 진행이 됐어요. 그럼 왜 올라갔느냐, 왜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제 네피셜로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3월 초에 그 인터배터리 행사가 있습니다. 3월 4일 정도에 있고요. 인터배터리 행사가 왜 2차전지 업종에 대한 주가 상승에 대한 그 이벤트로의 성격을 가지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뭐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을 선보이기 때문에 올라가겠죠. 근데 과거 흐름에서 인터배터리 행사가 있었을 때의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에코프로 BM을 말씀드렸으니까 에코프로 BM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2023년도에
2월, 3월 그러니까 인터배터리 행사가 3월 초에 있으니까 주가는 2월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3월 중 하순까지 움직여요. 2달 동안. 2023년도에는 에코프로비엠이 10만 원대에서 20만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피날레를 쳤던 거는 7, 8, 9월 달에 피날레 쳤고요. 그해. 그리고 2024년 지난해의 경우에도 그 인터배터리 행사 했을 때 20만 원대에서 30만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3월. 그때 4월 초까지 움직이긴 했습니다. 주가 움직였고요. 이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신기술 뭐 여러 가지 배터리 행사와 관련된 정부 정책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집중화되고 반응이 있다 보니까 당연하게 주가가 반응하는 것이 이 2, 3월 장에서 과거에도 그렇고 올해에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서 해석이 가능하고요. 네. 두 번째는 실적에 대한 개선 가능성이죠. 에코프로를 기준으로 해서 영업이익단에서 적자 규모를 최근 4분기 동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분기에서 마이너스 300억이었습니다. 지난해 2분기에 50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분기에 100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0억, 500억, 1000억 점증됐죠. 지난해 4분기에 120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난해 그러니까 하락폭이 가장 절정이었던 게 지난 3분기, 4분기로 들어서는 과정에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영업 손실 자체가 1,200억, 1,000억 단위로 500억에서 1,000억 단위로 이 2배 가까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던 건데 영업이익 손실 폭이 좀 줄고 있죠. 에코프로 BM은 영업이익이 개선이 됐습니다. 흑자는 아니에요. 마이너스 폭이 지난 4분기에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올해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장사하고 경영을 하는 게 관성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한 분기는 좋았다가 한 분기는 나빠지고 이런 경우 물론 있긴 하겠지만 그렇지, 보통은 정상적인 건 아니죠. 정상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매출이 일어나기 그렇죠. 시작하면 관성의 흐름을 그렇죠. 가지고 꾸준하게 좋아지던가 성장률은 둔화될 수 있지만 그렇죠. 그렇죠. 엔비디아처럼 그렇죠. 그렇지만 탄력받고 가는 거죠. 그렇죠. 꾸준하게 나빠지든가 일정 시점까지 이런 관성의 흐름들을 가지는 게 통상의 네. 이제 기업의 매출 구조적 측면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사연지 업종의 대표 종목의 영업이익에서의 손실률 자체가 이제 무뎌지고 있어요. 하락폭이 또는 전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올 3, 4분기, 2, 4분기에는 뭐 가능성이지만 흑자로 돌아설 이유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해서 주가는 산업에 대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 6개월 선행한다고 보통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 6개월 전에 먼저 움직인다라고 해요. 그러면 올 7, 8, 9월에 이사연지 업종의 매출이나 성과가 흑자로 돌아선다든가 아니면 흑자 근처까지 네. 간다라고 하면 주가는 이미 2, 3, 4월에 먼저 움직이는 형태로의 가격 진행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선행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그 실적에 대한 그 흐름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두 가지 관점으로 이사연지 업종에 대한 흐름이 그 전환되고 있어서 사도 된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고요. 네. 앞서 잠깐 이제 에코프로비엠의 가격의 변화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10만 원 저점을 1월 초에 찍었고요. 14만 원 고점을 2월에 찍었고 12만 원 저점을 최근에 찍었고 다시 13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번의 저점이지 않습니까? 저점의 높이가 높아지는 저점이고 흔히 말하는 쌍바닥을 찍어가고 주가가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사연지 업종의 전반의 흐름이 개선되어지고 2, 3월 달에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된다라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연지 업종에 대한 긍정으로의 이번 방송에서는 그런데 사실은 2차 전지는 트럼프 이기에 IRA 문제, 보조금 문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장에서 이제 악재인데 어느 정도는 반영됐다고 보는 거고 오히려 역으로 보면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부터 뭔가 이제 악재 해소로 갈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뭐 이미 그 내용은 오늘 내일 나온 내용이 아니고 뭐 그렇죠. 6개월, 7개월 전부터 그 네. 내용이 나왔고 지난 11월에 많이 빠졌던 주가의 상황 하에서 트럼프가 됐을 때 이 부분이 악재이고 반응하고 뭐 하다라고 해서 주가가 하락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악재 해소 라는 측면, 이 호재로 변화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 추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악재 해소 과정으로의 주가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주가 하락할 요인보다는 오히려 털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서 해석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마지막 남은 그 내용에서의 그 부분이긴 하지만 맞아요. 네. 그게 지나고 나면 추가로 움직일 수 있고 하나 더 수급적 측면에서 이제 제가 오늘 긍정적인 얘기만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2차전지 업종의 종목들을 보게 되면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주도주 성격 그러니까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이 나왔어요. 탑머트리얼스라는 종목이 유럽에 10년 동안에 1조 한 이거 4천 장비 업체 아니에요, 원래? 아닌가? 2차전지 업종에서의 장비와 그쵸, 관련된 네, 장비죠. 회사입니다. 네. 그 ESS 관련된 장비를 납품하기로 했거든요. 네. 에너지 저장 장치에 관련해서 유럽의 한 회사가 이 부분에 대한 그 앞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10년 동안 그 장비 납품을 한다라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여기서 빠른 흐름에서의 종목으로 먼저 그 주가가 반응했기 때문에 그런 게 하나 나와줘야 돼 사실 그죠. 그렇죠. 네. 뭔가 센 게 하나 나와야 맞아요. 됩니다. 예, 예. 그래야 수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심과 거래량이 그쪽으로 몰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전지 업종은 수급적 측면에서 이런 종목들이 또 나오고 있다는 측면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네. 전체적으로 목표를 그럼 좀 전에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부분과 똑같이 네. 이사전지 업종에 대한 목표 가격도 우리가 한번 산출해 보게 되면 네. 제가 앞서서 뭐 인터뷰텔 행사가 있을 때 23년도에는 10만 원, 20만 원 100% 올랐고 24년도에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24년도에서는 20만 원에 30만 원까지 한 50% 정도 올랐고 지금 시점에서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해서 13만 원이라고 한다라면 저는 한 16만 원 정도까지 1차적으로는 네. 충분히 움직여줘 한 30% 정도 보수적으로 잡아서 30% 정도는 보수적으로 잡아서 움직일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13만 원대에서는 가능한 접근 시점에서의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 기준으로 좀 잡으면요. 네. LN솔 같은 경우는 뭐 이게 급등하고 이런 패턴은 아니고요. 39만 원. 그러니까 이전에 출렁임의 자리에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자리를 잡았던 구간이 40만 원, 38만 원 요 구간이거든요. 굉장히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이때 워낙 많은 호평들이 많았었고 외국인도 이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주식을 매입했기 때문에 이 가격을 단번에 돌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9만 원 선까지는 현 시점에서의 주가 상황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는 이제 보유자 관점에서 버티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사도 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대표 종목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양극재 업체 가운데서 에코프로 BM을 말씀하셨는데 네. 지난번에 LNF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가격 좀 탄력 있게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2차전지 업종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은 LNF이고 네. LNF가 10만 원에 안착하게 되면 2차전지의 전체적인 상승 흐름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판단되다. 탄력도도 좋을 것이다. 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렸는데 아직은 10만 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2차전지 업종이 완전하게 불받아서 막 가는 형태의 가격 진행은 아직은 아니지만 2차전지 업종이 바닥에서 살아나는 흐름에서의 모습들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업종이 좀 살아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큰 종목이 가지 않을까. 그동안은 사실은 제한적으로 이렇게 소재 업종들만 뭐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죠. 뭐 대주전자재료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죠. 제한된 에너지니까 이런 쪽으로만 좀 갔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시장이 대체적으로 좋아지면 대형주가 앞단에 쓰는 거예요? 대형주 앞단에 쓸 것 같고요. 네. 조금 고가주 선에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 시장에서의 내용적에서 돈의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에 방산주들 많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네. 방산주 내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방사능 실적도 기치했지만 승계에 대한 내용들도 가세되면 주가 움직였는데 최근 패션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과거에 제가 주식 투자 현업에 이제 적극적으로 중개하고 뭐 시장을 볼 때 네. 보통 3, 4, 5만 원대 있는 주가가 10만 원, 20만 원까지 움직이는 탄력을 가지고 쭉 주가가 움직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죠. 최근에 주가에서의 강한 종목들 흐름을 보게 되면 50만 원짜리가 80만 원 하고 막 이래. 그 형태입니다. 그런 느낌. 네, 그러니까 느낌이 이제 예. 물론 이제 절대적 가격이 올라와서도 그러할 수 있겠지만 네, 맞아요. 핫하게 부각되는 종목들의 가격이 대부분 5, 그러니까요. 6, 70만 원이에요. 뭐 에어스페어 같은 건 30만 원에서 60만 원 가고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예. 시장의 큰 손, 그러니까 조단위 자금을 운용하는 큰 손들이 여러 포지션에 뭐 매매 운용을 한다라고 해요. 이 큰 자금이 운용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3, 4, 5만 원대에 있는 영역에 있는 종목들을 만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수백만 주를 걷어들여야 되는데 그건 쉽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통상
4, 50만 원 물량 확보가 쉬운 종목으로 진행이 되는 최근에 패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바이오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형태들이 계속 진행된다고 맞아요. 보면 2차전지가 새롭게 이제 안정화가 되고 진짜 불 받아서 막 주가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그때 가서는 이제 고가주 형태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돼서 단기적으로는 소재단에서 에코프로비움이 탄력성 강화에 의해 가장 빠를 거고요. 이게 LNF 기준으로 10만 원에 안착되고 이후에 이차전지가 완전하게 이제 결집해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그 시점에서 조금 가격단이 있는 종목들도 한번 선정해 보시는 것도 뭐 투자 하나 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36만 원대인데요. 그렇죠. 한 70만 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그렇죠. 뭐 그러면 또 분할하고 어쩌고 뭐 그랬었는데 그때 70만 원이 되게 비싸 보였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 주가가 좀 조정받은 것도 있지만 아까처럼 뭐 다른 그런 대형주들 그죠? 다른 섹터 대형주들 비하면 36만 원이면 뭐 괜찮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이후에는 그 종목이나 LG화학이 움직일 네. 가능성이 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김 대표님께서 이제 우리의 좀 직관적인 걸로 얘기하시는 거고 네.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뭐 주가보다는 이제 시총을 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시총을 보는 게 더 이 기업의 정체를 보여주는 거고요. 네. 주가는 약간 지금의 어떤 심리, 센치를 얘기하는 거지 주가가 모든 건 아니에요. 그럼 뭐 삼성전자는 58,000원이고 하이닉스는 22만 원이면 뭐 하이닉스가 삼성보다 기업 가치가 4배, 5배 많다는 거냐? 그건 절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죠? 네. 네. 시총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시총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350조인데 하이닉스는 150조다 그죠? 뭐 이렇게 따라붙어야 되는 겁니다. 네. 네. 다만 이제 시장의 그 어떤 인식 네. 이런 게 예전에 옛날에 뭐 태광산화 같은 경우 황제조였잖아요. 100만 원 가면 그죠? 그렇죠. 100만 원 가면 또 거기서 이제 꼬로록 밀리고 그죠? 삼양식품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움직이는 상황을 보더라도 그러니까요. 일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죠. 그러니까요. 네. 예, 2차 전지 시각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도 된다라고 전해 주셨습니다.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